계란말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세상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환하게. 지금 만든 거라 따뜻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순간 남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깊이 눌러 쓴 모자 아래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이 여자가 누구이길래 웃으며 말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남자는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눈앞의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처음 보는 손님처럼 인사하며 따뜻한 계란말이를 건넸어요. 왜일까요? 이 남자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온 가족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서 있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쓰고 아내 앞에서 살아있다는 말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못 쉬면서 대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자는 왜 지금껏 돌아오지 못했던 걸까요? 그리고 아내의 저 절뚝거리는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보려고 합니다. 부산 작은 마을. 그 시절 박태수는 48살이었어요. 해외 플랜트 현장 관리 전문 업체에서 일하는 현장 감리 전문가였습니다. 국내외 발전소며 정유시설이며 가스전 현장을 누비며 공사 전반을 책임지는 일이었어요. 험한 현장일수록 일자라고 꼼꼼한 태수를 찾았고 태수도 그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꿈꿔온 독립,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고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업은 채 시작도 하기 전에 엎어졌고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어요.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아내 미영은 아무 내색 없이 반찬가게 일을 이어갔고 딸 수지는 그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 무렵 오랜 업계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만 북부 해상 가스전 현장에서 한국인 감리 전문가를 급하게 구한다는 얘기였어요. 연봉은 국내의 3배. 태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미영 앞에 앉았어요. 미영아, 나 오만 가야 할 것 같아. 3년이면 빚 다 갚고도 남아. 미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 위 국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3년이요? 응. 3년만 버텨줘.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 미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 대신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반드시 돌아올게.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수진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이불을 발끝까지 걷어차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딸. 아직 고등학생의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태수의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태수는 조용히 다가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볼을 대보았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내 딸 3년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새벽 5시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미영이 계란말이를 부치고 있었어요. 이 새벽에 뭐 하는 거야? 가기 전에 제가 제일 맛있게 하는 계란말이 해드리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새벽 부엌에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미영이 계란말이를 태수 앞에 더 밀어줬어요. 태수는 그게 눈물을 참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태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골목 끝에 서서 손을 흔드는 미영이 작아지고 작아져 결국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오만 북부 해상 가스전.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거대한 철 구조물이었습니다. 낮에는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열기,
밤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바람. 태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현장 곳곳을 누비며 작업 지시를 내리고 안전 점검을 돌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지치고 또 지쳐도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을 꺼내보면 버틸 수 있었어요. 미영과 수진이 웃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파견된 지 꼭 1년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태수는 갑판 위에서 작업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구조물 하단 어딘가에서 낮고 묵직한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설비 노후화로 인한 가스 누출이었어요. 미처 대피 신호가 울리기도 전에 불꽃이 튀었고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시뻘건 화염 기둥이 밤하늘처럼 솟구쳤고 2차 폭발이 연달아 터졌어요.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비명이 쏟아졌어요. 태수는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폭발의 충격파가 먼저였어요. 온몸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다가 등 아래로 쏟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태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을 향해서 손끝이 사진 모서리에 닿았어요. 미영아, 수진아,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망 처리가 내려졌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고 신원 확인도 불가능했습니다. 박태수, 향년 48세. 가족들에게 전달된 건 차가운 서류 한 장뿐이었어요. 미영은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습니다. 수진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남편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게 미영의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겨울,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한밤중에 시작된 불이었어요. 미영은 잠든 수진이를 다급하게 깨워 계단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아래층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수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발을 헛디뎠어요. 그 순간 미영은 계단 쪽으로 수진과 넘어지려 하자 본능적으로 온몸으로 수진이를 안고 딸을 감싸 안으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뚝! 발목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미영이 온몸으로 안고 굴러 수진이는 무사했어요. 하지만 미영의 발목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미영은 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이 돈은 쓸 수 없어. 내 등록금이 먼저야.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두 달, 1년. 발목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국 미영은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어요. 그래도 미영은 불편한 다리를 끌고 매일 아침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냈습니다. 챕터 3. 한편 태수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폭발 당일 밤 인근 해역을 지나던 현지 어선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수를 발견했어요.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어선은 태수를 오만 내륙의 작은 항구 마을로 데려갔고 거기서 태수는 허름한 진료소 침대에 누워 눈을 떴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폭발 충격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탓이었습니다. 기억상실이었어요. 신분을 증명할 것도 없었고 병원비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결국 거리로 나왔어요. 이름도 없이 과거도 없이 중동의 뒷골목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다가 철근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그리고 홍수처럼 기억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부치던 미영의 뒷모습,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골목 끝에 서서 손을 흔들던 미영, 이불을 걷어차고 새우잠을 자던 수진.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억해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해내려 해도 집 전화번호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가물가물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또렷하게 떠오르는 번호가 있었어요. 남동생 박만수의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만수야, 나야, 형이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형이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형 죽었잖아. 안 죽었어. 살아있어. 사고 때 기억을 잃었다가 이제야 겨우 돌아왔어. 미영이는 어때?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전화기 너머로 만수가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이상한 침묵이었습니다. 형? 그게 형수가 재혼했어.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형 죽은 줄 알고 3년 버티다가 결국 새 출발했어. 수진이도 거기서 잘 크고 있고 형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 가정은 전부 흔들려. 힘들게 찾은 행복인데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힘들 때마다 계란말이를 부쳐주던 미영이, 공항 골목 끝에서 끝까지 손을 흔들던 미영이, 그 미영이가 재혼을 했다고? 거짓말이지. 형, 미안해. 나도 믿기 싫었어. 근데 형수가 직접 그러더라고. 이제 과거는 잊고 싶다고. 태수는 허망함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중동의 뜨거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3년을 버텼어요. 기억을 잃고도 거리를 떠돌면서도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는데 그때 태수는 몰랐습니다. 동생 만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 나야. 혹시 한국 돌아올 생각 있어?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재혼했다는 말을 들은 뒤로 한 달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래도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왜? 만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형이 살아서 돌아오는 순간 형수가 큰일 나. 형 사망 처리된 뒤에 보험금이 나왔거든. 형이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면 보험사에서 그 돈 전부 추징해. 형수한테 사기죄로 고소장 날아가는 거야. 못 갚으면 감옥 가는 거고.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면 형 때문에 형수가 감옥 가는 거니까.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태수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중동의 파란 하늘이 눈을 찔렀어요. 비록 재혼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해도 미영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태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안 돌아갈게. 전화기 너머로 만수가 짧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형. 그게 나아. 종종 연락할게. 잘 지내. 전화가 끊겼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동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10수년간 쌓아온 플랜트 현장 감리 경력이 있었습니다. 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소규모 현장 감리 하청으로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거래처가 늘어났습니다. 몇 년 후 태수는 자기 이름으로 건설 감리 사업체를 차렸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수백억의 자산을 일군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10년 동안 단 하루도 미영과 수진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부산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만수는 어머니 최불례를 찾아갔습니다. 태수와의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어머니, 형 사망 보험금 나왔어요.
그런데 형수가 그 중에서 5억을 자기가 챙기겠다고 했어요. 저도 말렸는데 안 듣더라고요. 불레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만수는 능글맞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형수가 자기도 고생했으니까 당연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보험금 10억은 전부 만수가 챙겼습니다. 미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불레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만수의 말만 믿은 불레는 당장 미영을 불러 세웠어요. 이년아, 감히 내 아들 목숨값에 손을 대?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단 한 푼도요. 하지만 불레는 믿지 않았어요. 미영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시어머니의 모욕과 폭행이 힘들었지만 수진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가자. 수진아. 엄마랑 가자. 빈손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중동에서 사업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수는 오랜만에 한국거래처 사람과 안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플랜트 현장 감리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오가는 이야기 끝에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수진 씨 있잖아요. 태수 씨 따님. 결혼하더니 이번에 아이까지 낳았더라고요. 돌잔치 한다고 초대장 돌리던데요. 태수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낳았구나.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중동의 황량한 사막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가 됐다는 말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태수는 한국의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흥신소에서 며칠 후 보고가 왔어요. 의뢰주신 대상자는 현재 부산국제시장 내 반찬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상호명은 미영이네 반찬.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재혼해서 잘 산다고 했는데 10년째 시장에서 혼자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수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둘러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시장 근처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색바랜 점퍼와 낡은 바지, 모자 하나를 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시장 어귀를 어슬렁거리는 초라한 중년 남자. 그게 오늘의 박태수였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섰어요. 생선 비린내와 기름 냄새, 갓 부친 전 냄새가 뒤섞인 시장 특유의 공기. 골목 안쪽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영이네 반찬. 태수의 발이 멈췄어요. 가게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미영이 나왔어요. 흰머리가 섞인 머리를 뒤로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 태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보다 깊어진 주름, 거칠게 갈라진 손등, 그리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기울어지는 몸. 미영은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미영이 다리가 왜 저러지?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을 바라보며 구석자리에 앉아 계란말이를 주문했어요. 미영이 알아볼까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미영이 계란말이를 가져다 줬어요. 맛있게 드세요. 미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든 기색 하나 없는 미소였어요. 18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데 미영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계란말이를 집어서 먹었어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10년 전 새벽 부엌에서 먹던 그 맛.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들어온 건 두 사람이었습니다. 흰머리 파마의 노인, 그리고 번지르르한 차림의 중년 남자. 최불레와 박만수였어요. 태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어머니랑 만수가 왜 여기에? 불레가 가게 안을 휘 둘러보더니 미영에게 다가갔어요.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불레가 미영의 멱살을 확 잡아챘어요. 이년아, 내 아들 목숨값 5억 어디 숨겨뒀어? 10년 동안 꼭꼭 숨겨놓고 혼자 잘 살겠다는 거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진짜예요. 만수가 옆에서 한숨을 쉬며 나섰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손님들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만수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테이블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불레의 말이 귓속에 맴돌았어요. 5억을 숨겼다고. 그런데 만수는 태수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영이 보험금을 전부 들고 사라졌다고.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불레는 5억을 빼돌렸다고 소리치는데 만수는 전부 가져갔다고 했으니까. 뭔가 이상해. 확실히 이상해. 불레와 만수가 나간 뒤 가게 안에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한두 번 당한 게 아닌 듯 했습니다. 태수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벽에 등을 기댔어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반드시 밝혀낸다.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수는 그날부터 매일 동생 만수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아침에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느 가게를 들르는지, 일주일 동안 만수의 모든 행적을 파악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만수에게 매주 주말 밤마다 들르는 단골 포장마차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국제시장 뒷골목 끝에 있는 낡은 포장마차였습니다. 기다리던 주말 밤이 됐습니다. 태수는 만수보다 먼저 포장마차에 도착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러쓰고 소주잔을 앞에 뒀습니다. 주황빛 포장마차 등이 흔들렸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9시가 넘어서 만수가 들어왔어요. 지인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태수 바로 옆 테이블이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소주를 연거푸 몇 잔을 마셨어요. 그러자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야, 나 그때 진짜 기막힌 생각했잖아. 지금 생각해도 나는 천재인 것 같아. 태수는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어요.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뭔데? 지인이 물었어요. 우리 형 있잖아. 해외에서 사고로 죽은 형. 근데 말이야. 만수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형이 안 죽었거든. 뭐? 살아있어? 살아있어. 10년 전에 기억 잃었다가 회복되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살아있다고. 근데 내가 그때 빚이 3억이었잖아. 지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형 보험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형이 살아서 돌아오면 전부 토해내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형한테 뭐라고 했게? 만수가 피식 웃었어요. 형수가 재혼했다고 해버렸지. 새 가정 꾸렸으니 나타나지 말라고. 형이 뭐래?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한 달 뒤에 한 번 더 못을 박았지. 형이 나타나는 순간 형수가 보험금 사기로 감옥 간다고. 야, 이 미친놈. 그것뿐만이 아니야. 만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험금이 10억이었거든. 전부 내가 가져갔어. 형수는 한 푼도 못 받았고 어머니한테는 형수가 5억 빼돌렸다고 해뒀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10년 동안 형수 들들 볶은 거고. 야, 너 진짜 쓰레기다. 왜 그러고 사냐? 만수가 낄낄 웃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뭐. 형은 형수가 배신했다고 믿고 형수는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어머니는 형수가 형 목숨감 가져갔다고 믿고. 시나리오 완벽하잖아. 태수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만수가 화장실 가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확인했어요. 대화 내용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만수가 화장실 간 사이 태수는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밤 국제시장 골목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부산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박혀 있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미영을 감옥에 보낼 수 없어서 돌아가지 못한 10년. 미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절뚝거리는 다리로 혼자 딸을 키워낸 10년. 그리고 그 모든 게 만수의 거짓말 하나에서 시작된 10년이었습니다.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 앉아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습니다. 형사가 녹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며칠 뒤 손녀 돌잔치가 있습니다. 그날로 맞춰주십시오. 그 자리에 모든 가족이 모입니다. 형사가 잠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태수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10년의 거짓말이 마침내 끝이 나는 겁니다. 드디어 돌잔치 당일이었습니다. 부산 시내 한 호텔 연회장. 화사한 조명 아래 풍선과 꽃장식이 가득했어요. 돌상 위에는 형형색색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영은 새로 산 옷을 입고 수진 곁에 섰어요. 절뚝거리는 다리가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오늘 너무 예쁘다. 미영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 너의 날이기도 하지. 1년 동안 아기 힘들게 키운 날인데. 연회장 앞줄에는 불례가 앉아 있었어요. 만수는 번지르르한 정장에 금빛 시계를 차고 불례 옆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곧 돌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낯선 얼굴이었거든요. 남자는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태수였어요. 잠깐만요. 태수의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 울렸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서 마이크를 내렸어요. 저 지금 행사 중인데요. 잠깐이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게 있어요. 태수가 만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뭐야. 태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미리 부탁해둔 연회장 직원이 마이크에 스마트폰을 연결했습니다. 이건 며칠 전 이 사람이 직접 한 말을 녹음한 겁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를 타고 만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이 살아있다고. 근데 내가 그때 빚이 3억이었잖아. 보험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형이 돌아오면 토해내야 하잖아. 그래서 형한테 형수가 재혼했다고 해버렸지.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보험금이 10억이었거든. 전부 내가 가져갔어. 형수는 한 푼도 못 받았고 어머니한테는 형수가 5억 빼돌렸다고 해뒀지. 불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만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형은 형수가 배신했다고 믿고 형수는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어머니는 형수가 돈 도둑이라고 믿고 완벽한 시나리오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꺼. 이거 불법 녹음이야.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 태수가 만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태수가 만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10년의 분노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살아있다고 연락했어. 그런데 넌 뭐라고 했지? 형수가 재혼했다고. 돌아오면 형수가 감옥 간다고.
그 말 때문에 나는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어. 만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형, 그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영이가 1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혼자 수진이 힘들게 키운 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박만수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형 말 좀 해봐. 만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어요. 만수가 끌려나가는 동안 연회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당신이 정말 태수 씨 맞아요? 태수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수진이 엄마 손을 놓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정말 살아계셨어요? 진짜 아버지예요? 태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수진아 아버지다. 수진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담아본 게 얼마만인지. 수진의 남편 도연이 달려와 수진을 부축했지만 수진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1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믿으며 버텨온 시간이 자그마치 10년이었어요. 당신이 정말 살아있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미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영의 손을 2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10년 동안 혼자 두고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미영의 입술이 떨렸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그때 뒤에서 터덜터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레였어요. 불레가 비틀거리며 미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걸음이 불안했어요. 불레는 미영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의 미야. 불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만수 말만 믿고 10년 동안 너에게 몹쓸 짓을 했으니 내 다리도 내가 고쳐줄 수 있었는데 안 고쳐줘서 저렇게 됐는데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못하겠다. 불레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78 노인이 연회장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미영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남편 목숨값 가져갔다며 도둑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멱살 잡히고 쫓겨나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혼자 딸을 힘겹게 키웠어요.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천천히 몸을 낮췄어요. 바닥에 엎드린 불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불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속으신 거잖아요. 저도 남편 잃었다 믿고 10년을 울었고 어머니도 아들 잃었다 믿고 10년을 우셨잖아요. 우리 둘 다 같은 피해자예요. 불레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미영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눈물을 훔쳤어요. 잠시 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럼 돌잔치를 이어가도 될까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아이를 안아 돌상 앞에 세웠어요.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연회장 안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태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10년 늦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빠 없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수진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이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에게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어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재활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절뚝거림이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똑바로 걷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태수가 달려왔습니다. 어때? 안 아파? 응. 이제 진짜 안 아파. 미영이 웃었어요. 태수가 미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부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 넓은 거실에 햇살이 쏟아졌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영이네 반찬. 10년 동안 미영을 먹여 살린 가게였어요. 마지막 날 미영은 간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덕분에 버텼어. 이제는 그 간판이 거실 한가운데 추억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태수, 미영, 수진, 도현, 그리고 불래. 아이가 돌상 앞에 앉아 손뼉을 쳤어요. 미영이 주방에서 계란말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절뚝거림 없이 똑바로 선 다리로. 오늘은 내가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었어. 태수가 웃었어요. 반찬 가게는 접었는데 또 계란말이야? 가게는 접었어도 솜씨는 안 접었지. 이제 가족한테만 해주는 거야.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태수가 계란말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이 맛이었어요. 1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 위에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붉고 따뜻한 빛이 거실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10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거짓말 하나가 한 가족을 10년 동안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혼자 버텨온 아내의 기다림은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늦었어도 반드시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래 기다려서 결국 찾아온 행복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